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구매할 때는 어떻게든 싸게 사보겠다고 최저가를 구매하면서 어떻게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렇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손가락이 매수 버튼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아로운 경제생활의 슬아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처음 유튜브를 이제 개설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행 유튜버로 활동을 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이게 반응도 좋았고 인기가 조금 붙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여행은 갈 수가 없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직장 생활에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한창 국내에 상륙했다고 연일 뉴스가 막 떠들썩할 때 아마도 그때가 2020년 3월 19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제 증권 계좌가 제대로 박살이 났었습니다. 저는 진짜 영원히 잊지 못하는 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뒤에 시장에 전무후무한 유동성들이 막 공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흔히 아무거나 사도 수익 본다는 그런 불장이 찾아왔었잖아요. 제가 이 시기에 뭘 느꼈었냐면 저는 투자를 해온 시간이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보다는 길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취업을 했고 취업을 함과 동시에 주식 투자를 바로 시작했었으니까 횟수로는 약 8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많은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들이 정말 위험하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아니 투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 자신들이 정말 고생해서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왜 우리들이 그 인터넷에서 뭔가를 쇼핑하고 여행 준비하고 할 때는 어떻게든 최저가 찾겠다고 몇 시간이 뭐야, 심한 경우에는 며칠씩 인터넷 막 검색해가면서 알아보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제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살 때는 도대체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그런 거는 뭐 되게 쉽게 종토방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상한 글 보고 뭐 이상한 뉴스 같은 거 어디서 접해가지고 소문 듣고 그냥 되게 쉽게 매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쉽게 1000만 원씩 막 쓸 수 있었으면 인터넷 최저가 같은 것도 찾지 말고 퇴근하고 나 술도 좀 맛있게 많이 사주고 그러지 왜? 예? 뭐 누구를 특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스터디도 만들어서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이거를 좀 많은 분들에게 한번 전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당연히 저축형 계좌, 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적금 상품이겠죠. 그런 거는 아예 가입한 적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내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이제 급여죠. 월급. 그 급여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체감을 해왔고 또 내가 받은 급여를 모두 자산으로 바꿔오는 생활을 8년 동안 제가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또 다양한 주식을 이제 또 보유하고 있고, 당연히. 또 이 중에서는 대부분의 현금이 또 달러화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뭐 한국 돈도 없습니다. 아마 제 계좌에 제가 그냥 뭐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용은 아마 한 5만 원 있으면 그날은 많은 날이에요. 그만큼 제가 현금에 대한 가치가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현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거고 그리고 그 하락하는 속도가 다른 어떤 자산도 현금이 하락하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게 팩트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을 쥐고 있다거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제 돈을 맡기고 제 돈 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의 그 이자 수익이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뭐 남 좋은 일은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개념을 잡고 가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투자를 해보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포함해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바로 이 재무제표예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매 분기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꾸준한 모니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투자의 자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뭐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보이나요? 보기 싫은 용어들만 나열되어 있고 막 숫자가 막 나오고 당연히 안 보고 싶어지고 뭐 설령 본다고 하더라도 보자마자 졸립거나 아니면 뭐 심한 경우에는 두통이 막 유발되기도 할 겁니다. 저도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영상 한 번으로 뭐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이 방대한 양을 한 번에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재무제표 중에서도 기업이 과연 돈을 어떻게 벌고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이익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지 이익에 중점을 잡고 이 재무제표 영상을 먼저 첫 번째로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익에는 다 똑같은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상 이익에도 굉장하게 많은 이익들이 존재하는데 뭐 어떤 기업이든 다 동일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 총이익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갈 거예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하고 이걸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고 하면 원자재 비용이 일단은 발생할 것이고 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또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장을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공장 안에 있는 장비들의 그 감가상각비도 존재할 것이고 뭐 또 그것들을 생산해내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있을 테고요. 공장 부지 임대료 있을 거고 뭐 운송비, 보관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산자가 정말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이제 일컫는 건데 이제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 그러니까 생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사의 사무실 같은 뭐 임대료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 영업사원이 그 상품을 판매하고 나서 나갔던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생산 이후에 발생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 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출 총이익을 보는 이유는 어떤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에서 수익성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출 총이익 자체는 높은데 R&D와 같은 연구 비용이 과도하게 비중이 크다거나 혹은 마케팅 비용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지 매출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마켓쉐어 측면에서는 시장의 수익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 총이익 자체가 낮아버리면 그건 답이 없는 겁니다. 마켓쉐어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는 점이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영위하느냐에 따라서 그로스 마진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때는 항상 이 동종업권 안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이해가 되었다면 이 다음으로 영업이익과 에비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에비타는 이자, 세금,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제외하기 전에 이익을 일컫는 말이고 영업이익은 에비타 중에서 에빗까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란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제품이 모든 생산 공정을 거치고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도가 완료된,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아까 우리가 매출 총이익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들이 있었죠. 뭐 영업 활동 비용, 그리고 연구개발, 뭐 마케팅 비용, 뭐 기타 관리비, 유무형 자산의 상각비까지 다 제외하면 이제 그게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비따는 영업이익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빼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게 우리가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의 어떤 그 사이 어딘가에는 중간에는 그냥 에비따가 존재한다고 그렇게만 쉽게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제품 생산 이후 최종 단계의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마케팅, 연구개발, 기타 비용 등으로 지출이 많다면 그만큼 수익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의문은 가져볼 수는 있겠죠. 아니, 우리가 그럼 영업이익만 보면 되지 뭐하러 에비타까지 봐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비타가 왜 중요하냐면, 에비타는 영업이익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빼지 않은, 말 그대로 제외하기 전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감가상각비는 장부상에서는 비용이 발생을 했지만 실제로 그 비용이 바로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제외한 것이 바로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 장부상으로 최종적인 수익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좀 편하겠죠. 영업 외 손익은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각종 발생되는 모든 기타적인 부대 비용을 모두 일컫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이자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각종 세금, 뭐 환차손익, 기부금, 뭐 잡이익, 잡손실, 이런 모든 부가적인 비용을 다 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이 영상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단 하루 이 영상만 보고 다 외우기도 힘들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결국에는 이해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서 이제 막 교육의 목적으로 첫 가치 투자에 대한 마인드셋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양봉이 어떻고 뭐 음봉이 어떻고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20일 평균선이 뭐 그런 말들, 예,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이거는 본인이 전문 트레이더거나 아니면은 전업 투자자로서 뭐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물론 되게 관찰의 목적에서는 중요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볼 수 있는 기술적 지표들이고. 그런데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주식 차트는 이미 지나온 과거를 그려준 것이지 이게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참고용 지표일 뿐이지 이걸 절대 맹신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점 보러 가서 내 삶을 점괘 맹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이어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감을 믿고 감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네, 떨어질 것 같다, 그런 감으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주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오늘 엄청 올랐네, 내일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감에 의존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에서 그냥 게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도박이 되는 거예요. 투자의 대가 중에 피터 린치라는 분이 있죠.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 정도의 이제 대가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시장에서 기회를 엿보면서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번 사고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기다린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저는 그분의 말씀이 정답이자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워렌 버핏도 비슷한 명언을 했었죠.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거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아무거나 사가지고 존버하면 무조건 돈 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문제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 명언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전부 기업의 펀더멘탈에 근거해야 되고 이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올바른 가치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주식을 매도해야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을 그 시점에 왜 투자하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훼손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더 확실하게는 기업의 펀더멘탈이 훼손되는 그 시점에 주식을 매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으로 해오던 주식 투자는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구매할 때는 어떻게든 싸게 사보겠다고 최저가를 구매하면서 어떻게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는 그렇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손가락이 매수 버튼에 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스에서든 기사에서든 뭐 재밌는 종토방이든 그런 데서 나오는 이상한 이야기거리 맹신하지 마시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갖가지 많은 폭풍 속에서도 나 스스로만큼은 진주를 잃지 않을 수 있고 오해 없이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투자를 성공하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